오늘 정말 반가운 분이죠. 김영익 교수님, 서강대 김영익 교수님을 또 모시고 이번에 또 새로 책이 나오셨더라고요. 제목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앞으로 3년 투자의 미래 읽어보고 저도 정말 개인적으로 많이 인사이트를 얻은 책인데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점점 지난번 뵀을 때보다 더 이렇게 젊어지시는 것 같은데 젊게 사시는 비결이 빨간 넥타이 메고 왔습니다. 저랑 같이 레드 커플로. 네. 자, 그럼 바로 책 내용으로 들어가 볼게요. 일단 현재 전 세계가 부채의 늪에 빠졌다라는 표현을 하시는데 그 어느 정도 됩니까? 2008년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해가지고요. 각국 정부가 수요를 부양해서 적극적인 재정정책, 통화정책을 썼거든요. 그래서 경제는 회복됐는데 각 경제 주체가 부실해져 버렸어요. 일단 미국 등 선진국은 정부가 부실해졌는데요. 예를 들어서 GDP 대비 선진국 정부 부채가 2008년 이기 전에 76%였는데 올 1분기 보니까 98%로 늘었고요. 그 다음에 중국, 인도 등이 신흥시장 가계가 부실해졌거든요. 가계 부채가 GDP 대비 56%에서 96%로. 특히 나중에 중국은 따로 말씀드리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부채 심각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호주, 캐나다 이런 나라는 가계 부채가 많이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가계 부채에서 성장했다. 그런데 부채 성장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게 기업 부채인 것 같습니다. 규모로 보면은 2008년에 한 45조 달러 됐었어요. 근데 작년 말에 전 세계 기업 부채가 71조 달러, 약 56% 증가했습니다. 근데 이번 부채 증가를 보면은 대부분 선진국보다는 신흥시장에서 부채가 증가했습니다. 특히 인도, 중국 같은 나라. 그래서 한마디로 부채에 성장했는데 그 한계가 서서히 도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그 부채에 관련해서 어떤 분은 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채가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갚을 수 없는 그 상황이 됐을 때가 문제지 갚을 수만 있으면 큰 문제는 아니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던데요. 그렇죠. 이제 부채에서 성장했는데 부채만 갚을 수 있으면 문제가 안 되죠. 그런데 미국 같은데 지금은 경기가 좋지만 내년에 나빠지면요. 정부가 돈 쓸 여지가 별로 없어요. 미국 정부 부채가 연방용 부채가 GDP 대비 한 105% 정도 되거든요. 트럼프의 적은 미 의회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미 의회가 승인 안 해줄 거고 정부 부채가 높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부채 상환 능력이 가장 없는 나라가 인도입니다. 인도. 그런가요? 얼마 전에 맥킨지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저는 인도 경제를 그렇게 많이 공부하지 않았는데 저는 큰 흐름으로 인구 구조가 좋으니까 인도 경제는 상대적으로 성장한다 그랬는데 인도 부채 상환 능력이 오히려 중국보다 더 나쁩니다. 그런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맥킨지에서는 이자 보상 비율이라는 건 뭐냐면은 영업이익하고 이자 비율이 얼마가 되는가. 영업이익이 이자 보상하고 1일 때 영업이익 가지고 이자 낸다는 것인데요. 근데 맥킨지가 1.5 이하 기업이 25% 이상이면은 그 나라 기업들이 위험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요. 인도 같은 경우가 2017년에 무려 43%나 됩니다. 높네요. 그래서 부채가 많은 건 상관없는데 상환 능력이 갈수록 없어진다는 거죠. 중국도 비슷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위기가 온다면은 저는 미국도 갈수록 좀 어려워지겠지만은 인도, 중국 같은 나라도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 상환 능력이 기업들이 없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책에서 이야기하는 글로벌 경제 위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그것이 온다라고 믿을 수 있는 지표가 지금 말씀하신 부채 비율인가요? 부채 비율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인도, 중국은 근본적으로 나쁜 나라고 지금 세계에서 유일하게 좋은 나라가 미국이거든요. 근데 요새 미국 주가 사상 최고치 경신해 가고 있는데 미국 경제 지표들이 다 둔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 어느 무렵에 미국 경기가 정점을 친다면은 미국 경기가 세계 GDP에서 약 24%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유일하게 좋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나라가 미국인데 미국마저 나빠지면은 세계 경제 어려질 수가 없고요. 특히 이제 미국 경제를 볼 때 주가가 미국 경제에 선행하기 때문에 미국 주가를 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가가 지금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만약 미국 주가가 떨어진다면은
그것들이 위험 신호로 서서히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 않느냐. 뭐 그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지금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뭐 미국도 산타랠리를 기대하고 있고 예. 인도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인도 같은 경우도 상당히 그 주가 수익률이 높은 예. 투자 수익률이 높은 그런 투자처로 막 또 요새 평가받고 있고 예. 이런 상황이었는데 예. 이게 함정일 수 있겠네요. 예. 지금 뭐 흔히들 그 주식시장을 산책 나온 개와 주인에 비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개 데리고 산책하면 개가 앞서가죠. 네. 근데 개가 주가하고 주인이 경기인데요. 지금 개가 주인에 너무 앞서가고 있거든요. 예, 미국 같은데 제가 평가하면은 대표적인 미국 경제 지표인 산업, 생산, 소매, 판매, 고용 이런 지표를 평가하면요. 지난 10월 말 현재 한 21% 앞서가고 있거든요. 아, 지금 현재 주가보다 오버가 돼 있다는 경제 상황에 얘기죠? 비해서요. 그러면은 그 경격이 좁혀지려면 경기가 지표가 빨리 좋아야 되는데 그러기는 힘들고요. 저는 주가가 떨어지면서 그 간격이 좁혀지는 과정이 전개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새 뭐 인도 주가, 브라질 주가, 특히 그 독일 경제 굉장히 나쁜데 네. 독일 주가마저 사상 최고치 경신해 가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독일이 그 국제 수익률 얼마 전에 마이너스 0.7%까지 떨어져 가지고 DLF라고 우리나라가 네네, 그랬죠. 그런 상품 팔아 가지고 큰 타격을 받는데 그만큼 경제는 나쁜데 지금 주가는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가가 경기에 너무 앞서가고 있다. 앞서가던 개가 이제 주인한테 월식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지금 상황이 사실은 어떤 추가적인 랠리를 기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위기로 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교수님께서는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앞서가던 주가가 경기 뒤로 주인 뒤로도 갈 수가 있거든요. 아, 네, 그렇죠. 저는 그게 뭐 내년 상반기 아마 내년 하반기일 수도 있는데 내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또 주인 뒤로 개가 가면 또 개가 또 앞질러 가거든요. 아, 네. 그래서 내년에는 저는 뭐 전 세계 주가 자산 가격이 많이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투자해 가지고 저는 이제 금융으로 국부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기회가 아마도 중국서 가장 큰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하락 국면 또 하락하면 주가가 상승하죠. 그렇죠.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이 아직 뭐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끝나고 나서 중국 체질이 굉장히 강화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 중국 그 소비재 중심으로 중국 주가가 많이 오르기 때문에 저는 그 중국에서 금융으로 국부를 늘려야 시기다. 그 시기가 내년이 아닌가. 바로 이 책에서도 강조한 게 그런 내용들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이 투자는 이제 뭔가 좀 공부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어떤 선택적인 게 아니라 이제는 누구나 해야만 하는 필수가 됐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이유가 뭘까요? 우리 경제가 구조적으로 저성장 저금리 시대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 7.2 법칙이라고 있는데요. 7.2 법칙이 복리로 예금했을 때 몇 년이 되면은 이 원금이 두 배가 되느냐. 제가 뭐 젊었을 때 이렇게 성장할 때는 우리나라 금리가 8% 정도 있어요. 그래서 72를 8%로 나누면은 9년 되면은 원금이 두 배가 돼요. 근데 지금 금리가 1%, 2%, 2%라면 원금이 두 배 될 때 36년이 걸리고요. 그렇죠. 1%라면 72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워낙 저금리니까 우리가 은행에다 돈을 맡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다른 여러 투자 자산을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 진짜 어떤 분은 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지금 상황에서 가장 위험한 선택이 은행에다 예금하는 거라고. 동의하시나요? 뭐 부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은행 금리가 0%인데 가계 금융자산 53% 은행에다 맡기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디플레이션 때문에 그러거든요. 은행 금리 0% 받더라도 물가가 많이 났으면 자기 실질 금융자산 가치는 올라가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인구 고령화 때문에 그러는데요. 일본 사람들이 67세에 상속받는다는 겁니다. 67세 할아버지 할머니 상속받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주식 투자하겠어요? 채권 투자하겠어요? 그래서 은행에다 맡겨놓는다는데. 근데 우리 경제가 뭐 지금 소비자 물가가 지난 9월 달에 전년 동월림이 마이너스 0.4% 떨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경제가 디플레이션에 빠지지 않느냐 이런 논쟁도 있습니다. 아직은 디플레이션이 아닌데 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식은 좀 몇 년 후의 이야기인데 지금은 은행에다 저는 그렇게 맡기는 거는
좀 좋지 않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글로벌, 그러니까 투자가 이제 국내 투자만이 아니라 글로벌을 상대로 이제 좀 시야를 넓혀야 된다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글로벌 증시의 투자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주가가 2011년부터 거의 정체 상태거든요. 네. 2017년 한 해 올랐었어요. 2017년 한 해 올랐을 때 보면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때문에 올랐는데요. 그때 우리나라 상장 기업의 영업이익의 48%두 기업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아, 반도체에서요? 예. 그래서 현재 우리 주가가 2,100이지만은 그 두 기업 주식을 빼면은 뭐 주가 지수가 1,700 안팎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식시장이 너무 오래된 정체를 보이기 때문에 우리 연기금도 그 다음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해외 주식 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해외 주식 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저는 그 기회가 뭐 앞으로 중국에서 오고 그 다음에 뭐 아시아, 뭐 베트남 같은 데서 오고요. 그 다음에 미국 주가는 뭐 장기적으로 오르거든요. 미국 주식 투자도 내년에 떨어지면은 뭐 다시 사면 되죠. 그래서 우리 주가가 뭐 앞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크게 오를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최근에 제가 우리나라 주가 전망할 때 일평균 수출하고 우리나라 주가하고 상관계수를 구하면 0.88 정도 나오거든요. 네. 과거 제가 잘할 때는 우리나라 수출이 이렇게 감소한다는 것은 상상하지 그렇죠. 못했거든요. 근데 요새 보면 수출이 가끔 감소해요. 올해도 지금 10월까지 약 10% 감소했거든요. 그러니까 수출이 많이 증가해야지 우리 경제가 성장하는데 수출이 정체되면 주가도 계속 정체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가보다는 우리가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제 지금 상태는 오버된 상태이고 네. 뭐 조만간 이제 좀 자산의 하락이 있을 것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투자 시점은 아니겠네요. 예, 지금은 기다렸다가. 제가 늘 좀 앞서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에 미국에서 시작하죠. 글로벌 금융위기 온다 그래가지고 혼났거든요. 제가 예측한 것보다 좀 늦게 2008년 왔죠.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우리 임 대표님과 말씀을 드릴 때 미국 주식은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 근데 그 뒤로 좀 올라버렸거든요. 그래서 요새 좀 혼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미국 주가가 너무 지금 가대평가됐어요. 예, 경기에 비해서. 네. 미국 주가가 떨어지면은 지난주에 보니까 또 주식형 펀드로 돈이 많이 들어왔던데요. 이런 것도 좀 후행적인 지표라고 보고 있고요. 네. 저는 미국 주가 조만간 조정국면에 절을서리라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미국 등 선진국 비중이 많다면은 조금씩 줄여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국민연금 같은 데도 보면은 해외 주식 투자 비중이 국내 주식 투자 비중보다 훨씬 더 높거든요. 아, 그래요? 예.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국민연금이 지난 7월 말 현재 보니까 운용자산이 한 700조가 넘었어요. 근데 그 중에 약 23%를, 21.5%를 해외 주식에 투자하고 있거든요. 151조. 이게 10년 전에 국민연금이 해외 주식 투자 비중이 2010년에 6.2%였어요. 네. 근데 지금 21%로 늘어났고요. 많이 국내 올랐네요. 주식 비중은 17%에서 오히려 16.4%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지난 8월까지 국민연금 이렇게 수익률을 보니까 국내 주식에서는 약간 마이너스를 보였더라고요. 근데 해외 주식 투자에서 무려 20% 수익을 얻었어요. 그래요? 그 20% 대단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수익률이 많다는 것은 그게 지속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지금은 좀 연기금 펀드 매니저들한테도 조금 줄이시는 게 좀 리스크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투자 패러다임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인가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전 세계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저금리거든요. 근데 요새 세계 경제에서 가장 큰 문제는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 세계가 엄청난 돈을 풀었거든요. 네. 근데 도대체 물가가 안 오릅니다. 물가가 안 오르니까 금리도 낮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면 왜 그렇게 돈을 많이 풀었는데도 물가가 안 오르냐? 그거는 우선 공급 측면에서 보면은 중국 사람들이 아직도 물건을 싸게 공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가도 좀 떨어지는 원자재 하락 효과도 있죠. 근데 보다 근본적으로는 전 세계 가계가 가난해졌어요. 얼마 전에 그 맥킨지 보고서 보니까요. 부모보다 가난한 자식 세대. 제목이 이런 거예요. 네. 주요 선진국을 보니까 부모 세대보다 자식 세대가 더 가난하고 과거 역사를 보면 자식 세대가 훨씬 더 계속 잘 살아왔거든요. 그렇죠. 근데 왜 그랬느냐 그 요인을 따져보니까 소득 차별화입니다.
그 조사 기간에 그 선진국들 국민소득 GDP 다 늘어났거든요. 근데 상위 1%, 10%만 많이 가져가고, 평균적인 가계 소득, 실질 소득은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가계가 가난해졌기 때문에 소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직도 전 세계 초과 공급이 존재하고 물가가 안 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물가가 안 오르니까 금리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고, 각국의 중앙은행은 또 물가 안정 목표를 내서 통화 정책을 펼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미국도 2%, 우리도 2%요. 근데 물가 다 밑으로 떨어지니까 각국의 중앙은행은 더 돈을 풀 수밖에 없죠. 네. 돈 푸니까 금리는 더 떨어지고 저금리가 지속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은행예금보다는 우리가 다양한 투자 수단을 한번 찾아보자. 그게 이제 주식일 수도 있고, 뭐 금일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대체 투자. 근데 요새 그 대체 투자가 좀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요? 우리나라 그 금융회사들이, 특히 증권회사들이 그동안 그 주식이 안 좋으니까 주식형 펀드, 뭐 주식형 상품으로 권유하기보다는 대체 투자, 부동산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 그 통계를 보니까 세계 주요 그 부동산 투자의 가계는 중국이었어요. 최근 3년간 보니까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세계 부동산 투자를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 미국 주택 가격도 떨어지고 있고 상업용 부동산은 좀 더 빨리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런던 집값도 많이 떨어지고 부동산 경기가 거의 전 세계적으로 정점을 치고 하락 국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쪽으로 지금 너무 많이 투자해 놨거든요. 저는 이게 조만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세계의 그 부동산 값을 올리는데 또 우리 연금이 또 한 1조를 한 게 아닌가요? 예, 그렇죠. 근데 지금 한국도 부동산 가격이 지금 갑자기 올해 들어서 폭등하기 시작했잖아요. 예. 그럼 지금 현재 이 한국 경제의 상황은 어떤가요? 우리 경제는 구조적으로 그 저성장 국면에 들어서고 있어요. 네. 예, 지금 제가 추정해 보니까요,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 한 2.7%거든요. 뭐 잠재 성장률은 잘 아시피 뭐 노동 자본 등 생산 요소를 안정 고용했을 때 생산할 수 있는 능력, 혹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능력, 2.7%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현대경제연구원에서 가장 최근에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 추정해 놨는데요. 뭐 현재는 거기서 한 2.5% 정도 보고 있습니다. 저보다 좀 더 낮게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2026년 이후로는 2% 이하로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경제가 성장하려면 노동이 증가하고 자본이 증가하고 생산성이 증가해야 되는데 이미 노동은 감소세로 돌아섰어요. 실제 일하는 인구가 15세, 64세 인구인데요. 이게 2017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했고요. 올해부터는 인구 자체가 줄어들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업들이 자본 스탁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더 이상 투자를 크게 늘릴 것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잠재 성장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생산성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사회적 대통합이 필요한 시기라고 그러는데요. 근데 요새 보면 국민분들이 전부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새 많이 좀 흩어져 있죠. 강화문, 서초동, 여의도, 그 다음에 뭐 CEO, 근로자 다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그 생산성을 늘려가지고 사회적 대응이 필요한 시기인데요. 이렇게 보면은 우리 경제가 잠재 성장률이 계속 떨어진다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도 능력 이하로 성장하고 있거든요. 지금 잠재 성장 2.5, 2.7%인데 올해 2% 성장하기도 힘들고 네. 내년에도 저는 뭐 1.9% 안팎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우리나라 잠재 성장이 떨어지는데 이걸 한번 올려야 되는데 참 올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구조적으로 저성장의 늪에 빠지게 된 건가요, 한국이? 결국 인구 문제인 것 같아요. 출산율 문제 때문에요. 그러니까 제가 경제를 대학 들어가지고 좀 40년 가까이 공부하면서 깨달은 것은 경제의 모든 비밀이 인구에 있구나. 임 대표님처럼 젊어야 소비도 투자도 많이 하는데 저처럼 나이가 들면은 좀 아끼고 살 수밖에 없거든요. 얼마 전에 이 방송에서 전 대우증권 홍성국 사장이 나와서 네, 방송한 거 봐주셨습니다만 네. 그분이 그 수축사회라는 책을 써가지고 그 책이 계속 꾸준히 스테디셀러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확장사에 살았어요. GDP도 커지고 우리 회사 다니면서 월급도 오르고 자산 가격도 오르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수축사에 들어설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핵심이 가장 큰 게 인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증가해서 소비도 많이 하고 생산 노동력이 투입되어 가지고 잠재 성장률이 올라가는데 그게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게 문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고성장 시대를 살면서 기업들이 너무 많은 투자를 해놨어요. 네. 근데 요새 사실 우리 경제에서 제일 부진한 게 투자거든요.
뭐 이번 정부가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다. 언론에 뭐 이런 평가도 많이 있지만은 예, 저도 뭐 사회이사도 하고 기업 관련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가서 보면은 기업들이 투자할 데가 없으니까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돈 벌 곳이 없으니까. 돈 벌 곳이 있으면 투자해서 하죠. 뭐 정부 규제 필요 없이 투자를 하죠. 근데 그렇게 지금 마땅한 투자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 노동력이 감소하고 예, 그 다음에 자본 수탁 증가세 둔화되고 예, 그 다음에 예, 생산성이 증가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잠재 성장이 떨어진 거예요. 우리나라가 역대 대통령 집권기간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보면요. 이렇게 계단식으로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한 단계 한 단계 계속 하향으로. 예. 제가 어떤 방송에 나와서 그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진행자께서 그러면 우리나라 대통령 바뀌지 말아야 되겠네요. 이런 농담을 하던데. 네. 참 문제입니다. 네. 그러면 그 해결책으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네. 어떤 분은 이제 미국의 경우를 들면서 미국이 사실 전 세계에서 이민자를 받아들이면서 네. 계속 그 어떤 좋은 상황을 유지하잖아요. 네. 근데 한국 같은 경우도 현재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온 게 200만이 넘는다 뭐 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근데 그것이 좀 저임금 근로자다 보니까 한국 경제는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해가 된다라는 분도 있고 이민 자체를 좀 부정적으로 반대하는 분도 있고 좀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교수님은 어떠세요? 네, 그거는 좀 문화적 측면인 것 같은데요. 네. 사실 말씀하셨지만 미국은 그렇게 해외 이민자들이 정말 세계적으로 우수한 사람들이 미국 와서 일을 하면서 예. 미국 생산성을 높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일본이 지난 90년대부터 장기 불황에 빠졌는데 일본은 그게 폐쇄적이에요. 우리나라도 똑같이 상당히 문화적으로 폐쇄적인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 근로자들이 와가지고 좀 우리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해주고 있습니다만은, 예, 우리나라도 그런 문화가 좀 미국식보다는 일본식으로 가까운 것 같습니다. 우리도 순혈주의를 너무 고집하죠. 단일 민족.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상태에서는 출산율을 우리 자체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겠네요. 예, 출산율을 늘려야 되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처럼 출산율이 낮은 나라가 거의 없죠. 그래서 학계 출산율이라고 그러는데요. 학계 출산율이라는 게 뭐냐면 임신 가능한 여자분들이 애를 몇 명 낳느냐 이것인데요. 인구가 유지되려면 2명 이상 낳아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올해 보니까 지금 0.9 정도로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영국의 옥스퍼드 한 교수가 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사라질 나라가 한국이다. 그래요? 출산율이 이렇게 심각한 거죠. 네. 네, 그래서 저는 뭐 강의할 때마다 여성분들 좀 힘드시고 또 결혼하신 분들 좀 빨리 결혼하세요. 그 짐 로저스 이야기를 해요. 짐 로저스가 불인 차이나 이런 책을 쓰면서 저는 기는 두 가지 때문에 행복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첫 번째는 늦게라도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참 행복하더라. 결혼하신 분 빨리 결혼하세요. 네, 그 다음에 4살 난 딸이 중국어를 배우니까 더없이 행복하더라. 4살 난 딸한테 중국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 주제를 미국에서 싱가포르로 옮겨버렸다. 네. 사실 우리나라 인구 문제 정말 심각합니다. 뭐 갑자기 좀 이렇게 약간 죄책감이 드네요. 저 책임감 좀 가지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그러면 한국 증시는 어떻습니까? 매력이 있나요? 투자 매력이? 네, 저는 주가 지수는 계속 정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계속 정체 상태인데요. 일평균 수출을 내년에도 예상해 보니까 그 20억 달러 안팎에서 정체 상태거든요. 네. 주가 지수는 크게 2100 안팎에서 움직일 것이다. 근데 한국 주식 투자의 매력이라면 유일하게 저는 배당 투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우리 기업들이 그 이익을 좀 그동안 많이 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뭐 기업소득 한류제라고 그러죠. 기업들한테 임금 올려달라, 고용 투자 늘려달라, 배당 늘려달라. 지난 정부부터 이렇게 요구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기업들 임금 별로 안 올려줘요. 그러니까 기업들 사장님들 보면은 뭐 주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미국은 임금은 참 탄력성이다. 미국 근로자를 임금 올려도 경기가 좋을 때 올려도 경기가 나쁠 때 내려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근데 우리나라는 내리는 거를 못 받아들이겠다. 임금의 하방 경직성이 너무 강하다는 것이죠. 네. 네, 그래서 지금 많이 올려놓으면은 나중에 경기가 나쁠 때 내릴 수가 없다. 그다음에 우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한국의 자금순환표 보면은
지난 6월 말에 이제 628조나 되거든요. 아, 네. 그 정도 현금성 자산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기업들이 투자 고용 별로 안 늘리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배당을 더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배당 더 주죠.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작년, 올해, 내년까지 매년 9조 6천억 배당을 주기로 했고요. 엄청나네요. 예. 그 다음에 포스코, 현대차 계속 배당 높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다음 주에도 포스코 직원들 대상으로 강의를 갑니다만 포스코, 삼성전자, 현대차 강의하면서 당신들 월급 받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은행에다 맡기지 말고 당신 회사 주식을 사가지고 배당을 받으라. 예를 들어서 포스코 배당 수익률이 4 내지 5%거든요. 금리보다 높네요. 예, 은행 금리보다 훨씬 높죠. 네. 우리가 은행에다 맡기면 지금 1.5%도 못 받는데요. 그래서 4 내지 5% 배당을 받아라. 그리고 포스코 PBR이 0.45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 정도밖에 안 되나요? 예. 그 PBR이 0.45라는 것은 포스코 지금 자산을 전부 판다면 지금 시가총액의 2배가 되는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주가도 크게 떨어질 이유도 없으니까 당신 회사 주식을 사가지고 배당을 받으라. 예, 그리고 포스코 직원들이 자기네 회사 주식 자사주 가지고 있으면 더 열심히 일하겠죠. 그렇네요. 그래서 배당 투자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 투자는 배당의 매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부동산 시장. 네. 이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 지금 좀 많이 올랐거든요. 예. 근데도 더 오를 거라고 기대하는 분들이 이제 지금 막 추가 매수하고 이렇게 따라가고 있는 중인데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지 아닌가요? 네, 저는 뭐 한마디로 거의 꼭지에 근접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2009년 3월부터 작년 11월까지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르다가 전국, 네. 주로 대구, 부산, 강주 이런 지방 도시가 서울보다 더 올랐었어요. 그리고 작년 11월부터 전국 평균은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올라간 데가 서울입니다. 그래서 서울만 지금 중심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서울 투자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만 특히 제가 강남 아파트를 분석해 보니까요. 주식시장에 굉장히 민감한 게 강남 아파트거든요. 아마 강남 분들이 다른 지역보다 주식을 좀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론을 해보는데요. 근데 서울 강남 아파트 제가 떨어진다고 그러면은 헛소리 하지 말아라. 강남 아파트가 떨어진 적이 있느냐. 강남 불패. 네, 강남 불패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2011년부터 13년까지 이때 전국 아파트 가격이 전국은 9.8% 올랐거든요. 네. 근데 서울 강남은 오히려 7.2% 떨어진 적도 있어요. 전국 올 때 서울 강남이 떨어진 적도 있거든요. 왜 그런 거죠? 예. 그때 이제 강남 아파트 수요가 좀 많이 줄어들었죠. 그런데 저는 강남 아파트는 가격 변동이 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급에 비탄력적이니까요. 공급에 비탄력적이니까 수요가 늘면은 가격이 급등합니다. 네. 그 다음에 수요가 떨어지면은 가격이 급나가죠. 예를 들어서 뭐 적절한 비유는 아닐 수가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통계청 소비자 물가 작성할 때 근원 물가라고 작성하는데요. 근원 물가라는 것은 소비자 물가 중에서 가격 변동이 심한 농산물, 에너지를 뺀 거거든요. 네. 그것들은 이게 공급이 비탄력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계란 가격이 올랐다고 그래가지고 계란을 당장 생산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좀 다 키우려면 시간이 걸려요. 그렇죠. 공급이 비탄력적이라는 거죠. 이런 상품들은 수요만 좀 늘어나면 가격이 급등하고요. 수요가 줄어들면 또 급락을 합니다. 근데 강남 아파트는 저는 공급이 굉장히 비탄력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면 또 급등하고 또 수요가 감소할 때는 다른 지역보다도 오히려 더 떨어질 수 있는 게 강남 아파트다. 그리고 아주 좀 장기적 측면에서 보면요. 우리 경제가 아직 디플레이션 아닙니다. 그런데 최근에 물가 GDP 디플레이터가 지금 3분기 연속 지난 2분기가 떨어졌는데요. 장기적으로는 디플레 조짐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디플레 가면은 우리가 기존의 상황을 바꿔야 돼요. 근데 1990년대 일본 주식시장을 보면요. 우리가 금리가 떨어지면 주가가 오른다. 이론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네. 근데 일본 주식시장 보면은 금리하고 주가하고 상관계수가 같습니다. 0.6이에요. 아, 그래요? 오히려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금리하고 기업 이익 증가율이 있는데요. 금리가 떨어진 것보다 기업 이익 증가율이 더 많이 떨어져 버리면 금리가 떨어져도 주가가 못 오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도 2016년부터 나타나고 있어요. 2016년부터 제가 올 10월까지 우리나라 주가하고
대표적인 국채 수익률 3년짜리 국채 수익률 상한기술 구해보니까요. 0.80이 나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주가를 전망할 때 이제 금리가 올라야지 주가가 오른다.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지면 이론적으로 주가가 오른다 그랬는데 현실은 금리가 올라야지 주가가 떨어진다. 그러니까 앞으로 주가를 예측할 때 금리보다는 경기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저는 이게 갈수록 부동산 시장에도 적용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의 사고를 지금부터는 서서히 바꿔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이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지금은 매수를 할 타이밍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좀 역시 내년도 이렇게 좀 여러 가지 글로벌 시장 상황이 좀 안 좋을 때 하락하는 그 시기를 노려야 될까요? 예, 저는 지금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동안 주택가격이 많이 오르다가 제 주변에서 사실 집을 못 사신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 거의 다 사시더라고요. 저는 뭐 그런 걸 보면서 마지막까지 기다리는 분도 지금 샀구나. 그래서 조금 위험한 시기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미국 20대 도시 주택 가격을 발표하는데요. 미국도 그거에 하락세로 돌아섰고요. 영국 런던은 이미 20% 이상 떨어졌고, 홍콩도 지금 떨어질 보임을 넣고 있고, 중국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중국 제가 보면은 부동산 거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거품이 발생했던 부동산 가격이 꺼지는 국면이다. 저는 거기서 우리나라도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서울 강남도 자유로울 수 없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조심스럽게 기왕 참으신 분들은 좀 더 참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사람이 앞니를 딱 알면 좋은데 그렇죠. 참 끝까지 거의 참다가 마지막에 소조해가지고 질러가지고 또 후회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주식시장에서도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또 요새 그런 얘기도 있던데요. 자사고가 폐지되면서 이제는 일반 학군이 좋은 강남 지역이 역시 강남 가서 살아야 좋은 학교 보낼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도. 그것 때문에 그러는데 이 교육제도는 늘 좀 바뀌니까 또 다음 정부가 들어서면 참 교육제도는 상당히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정부에 따라 가지고 계속 좀 바뀌고 있거든요. 자, 그럼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한국 사회가 점점 고령화 사회가 돼가고 있잖아요. 이제 은퇴를 정말 누구나 이제 40대만 돼도 생각해야 될 때가 됐는데 노후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아까 일본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본 사람들의 약 53%를 은행에다 맡기고 있고요. 그 다음에 9%를 주식에다 맡기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43%, 15%, 일본보다는 좀 높고요. 근데 미국 사람들 보니까 13%를 은행에다 맡기고 있고 직접 한 33%, 그 다음에 감자 12%, 그러니까 45%를 미국 사람들은 주식에다 맡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주가는 장기적으로 오르니까 또 그렇게 가게가 투자를 했었죠. 근데 우선 미국 가게에서 주식 비중이 너무 높으니까 미국 주가가 거품 붕괴가 되면 소비 심리에 상당히 타격을 주겠구나. 미국은 우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는 불행하게도 사실 미국식보다는 일본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저도 뭐 금융회사 다녔지만은 금융회사 잘못들이 상당히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2007년, 2008년에 주요 금융회사, 은행들이 수익은 다변화시켜야 된다고 은행의 저축성금을 주식형 펀드로 돌려놨거든요. 그래서 2008년 8월 달에 주식형 펀드가 무려 144조까지 모였었어요. 많이 모였었네요. 근데 지금 그게 80조 안팎이거든요. 그 후에 떨어져서 다시 올라도요? 70조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144조까지 올랐다가 70조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80조 안팎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주식시장이 좋다고 금융회사 후원료로 주식형 펀드 가입했는데 가입하자마자 2008년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해가지고 주가 폭락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식시장을 별로 안 좋아하죠. 참 저는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발 배당 투자라도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삼성전자가 아까 9조 6천억 배당을 매년 주기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삼성전자 주식을 50% 이상을 외국인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전부 외국인이 좋은 상황이네요. 우리가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삼성전자가 배당 준 것 가지고 삼성전자
만든 뭐 휴대폰을 사든 가전제품 사면은 예, 서로 이익이거든요. 예, 이런 점에서 저는 그 배당 투자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2008년 그 큰 사건으로 우리 국민들이 주식을 너무 멀리하는 게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요즘 그 ETF 투자에 대해서 많은 그 관심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근데 ETF 투자와 관련해서 어떤 분은 그 선진 시장에서는 시장 자체를 사는 거니까 네. 골고루 괜찮은 선진 시장은 괜찮지만 이런 이머징 국가, 신흥국 시장에서는 좀 부실한 것들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선진국 시장에 적합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예, 예. 교수님은 어떻게 뭐 생각하세요? 그런 차이가 있지만은 저는 ETF는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짐 로저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과거에는 기업을 사야 했기 때문에 뭐 비행기 타고 배 타고 버스 타고 기차 타고 그 기업을 방문했어야 됐다는 예, 거죠. 그랬죠. 지금 정말 다양한 ETF가 있거든요. 우리나라만 예를 들어도 한 200개 정도가 ETF가 상장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ETF가 있기 때문에 짐 로저스가 지금은 집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글로벌 경제 금융시장 흐름만 알면은 집에서도 얼마든지 돈을 벌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ETF 장점은 이 올라갈 때도 돈을 벌 수 있는 ETF가 있고요. 네. 또 인버스 ETF라고도 있지 않습니까? 2배짜리도 있고 우리나라는 그러는데 미국은 4배짜리까지도 있더라고요. 무서운데요, 그거? 네, 4배짜리는 투자하는 게 상당히 위험해 보이고요. 네.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든 떨어지든지 그 다양한 ETF를 활용하면은 금융시장이 좋든 나쁘든지 얼마든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저도 그 증권회사 다닐 때는 그 리서치센터장 하면서 매일 아침에 모닝 미팅이라고 애널리스트들이 어제 기업방 갔다 와가지고 어떤 기업 좋다 나쁘다 매일 아침 설명을 듣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업 좋고 나쁘고 이거를 알았었는데요. 증권회사 떠나니까 기업을 잘 알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기업 투자를 거의 안 하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모델을 만들어가지고 주가가 올라가게 나오면은 올라가는 ETF에다 많이 걸고요. 네. 그다음에 떨어지게 나오면은 떨어진 ETF에다 비중을 늘리고 그냥 항상 좀 같이 가지고 있어요. 아, 어쩔 줄 모르니까. 근데 그 상황에 따라 가지고 비중만 조절하니까 뭐 큰 리스크는 없습니다. 그리고 은행 이자보다는 저는 뭐 목표를 한 4배 정도 하는데 그 정도 수익은 낼 수가 있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럼 역시 ETF도 공부를 좀 많이 해야겠네요. 이거를 이제 시장 흐름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물론 장기적으로 미국 그 ETF는 상승하니까요. 뭐 내년에 그 미국 ETF 주가가 떨어졌을 때 그냥 S&P 500 ETF 사놓으면 되는 거죠. 아. 그리고 저도 뭐 자문사, 자산운용사를 좀 해봤었습니다만은 대부분 그 펀드 매니저들 수익이 주가지수 그 거래 비용 때문에 못 따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ETF는 주가지수 올라간 만큼 수익을 낼 수 있는 거니까요. 저는 뭐 내년에 그 ETF 올라가는 데다 많이 걸 겁니다. 네. 좋은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교수님 따라가야겠는데요. 자, 그럼 요새 그 비트코인 요새 또 한참 핫했다가 요즘 약간 하락 추세인 것 같기도 한데 암호화폐 투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암호화폐 투자는 뭐 제 책 저자인 강은보 대표가 아주 전문가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이 책에 있습니다. 앞으로 1, 2년 동안은 올라갈 수가 있다. 또 상당히 많이 올라가 그 뒤에 팔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동안 이제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뭐 이게 기존의 화폐를 대체할 수 있느냐, 아니냐, 뭐 이런 논쟁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그 페이스북에서 리브라는 암호화폐를 만든다고 그러니까 미국 정부들이 굉장히 반대하고 있거든요. 예, 그랬죠. 사실 이런 게 나오면 달러라는 기축통화 역할이 많이 축소되죠. 근데 저는 앞으로 아주 먼 미래를 보면은 이런 화폐들이 세계를 지배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지금 자기네 통화를 기축통화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그게 안 되니까 중국 중앙정부가 가상화폐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이런 것 가지고 우선 아시아 지역부터 자기들이 지배하겠다. 그래서 달러하고 경쟁이 안 되니까 이런 쪽으로 나가는 것 같고, 뭐 아주 멀리 보면은 이런 가상화폐들이 저는 세상을 지배할 날이 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가까운 시일은 아닌데요. 좀 먼 훗날이에요. 네, 그렇군요.
자, 이제 글로벌 투자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 글로벌 투자에서 우리가 어쨌든 뭐 돈 버는 게 목표니까 어떤 전략들이 좀 필요할까요? 예, 글로벌 투자할 수밖에 없다고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는 주식시장이 정체되고 그게 우리 금리가 너무 낮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뭐 내년이 뭐 적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글로벌 투자하면 그러면 어디다 먼저 해야 될 것인가. 그렇죠. 저는 이번 미중 무역 전쟁이 어떤 식으로 해결되든지 이번 끝은 중국의 자본시장 개방이고 중국 경제가 구조조정 굉장히 내수 중심으로 체질이 개선돼 가지고 다시 한번 안정성장을 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다음 세계 경제 성장 국면에서는 저는 중국 비중을 가장 늘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계 소비축이 아시아 쪽으로 가는 과정이거든요. 인도, 뭐 인도네시아, 베트남, 그리고 미국 주가는 뭐 아주 장기적으로 오르니까 네. 또 떨어지면 좋은 기회인데, 근데 수익률을 따져보면은 저는 미국보다는 중국에서 수익률이 더 높으리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미국 경기는 뭐 이제 말씀하셨지만 뭐 잠깐 내년도에 하락했다 다시 주가는 뭐 그렇겠죠. 그러니까 주가 뭐 선행하는 게 경기를 선행하는 게 뭐 주가니까 경기도 그렇게 갈까요? 미국 경기 보면은 참 지금까지 좋거든요. 미국 경제가 2009년 6월이 저점이었었어요. 네. 그러면 뭐 지금 뭐 11월까지 하면은 125개월 역사상 가장 긴 확장 국면을 보이고 있거든요. 1990년대 정보통신혁명 때 120개월 확장 국면이었어요. 역사상 미국 경제사 순환 다시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경기 확장 국면이 이렇게 길어진다는 것은 머지않아 정점이 올 수도 있다. 네. 최근에 미국 경제 지표 보면은 다 증가세 둔화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선행지수가 7월에서 9월까지 떨어졌고요. 산업생산 증가세 둔화됐고, 그 다음에 고용 좋다고 그러지만은 지금 예상보다 지난 10월 고용이 좀 좋게 나왔는데 추세적으로는 고용 증가세도 계속 둔화되고 있거든요. 네. 이런 거 보면은 내년 상반기 어느 시점에서 미국 경기가 정점을 칠 수가 있고요. 그 주가는 좀 선행해서 먼저 떨어집니다만은, 근데 과거 보면은 미국 경기 정점을 치고 미국 S&P 500 대표적인 미국 주가 지수입니다만 평균 11개월을 걸쳐 가지고 23% 떨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직전 경기 정점은 2007년 12월이었거든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습니다. 그때는 S&P 500이 무려 49%나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네요. 네. 근데 이번에 저 평균 가격가 23%였습니다만은 저는 이번에 미국 주가가 한 21% 경제 변수에서 가장 가대평가됐기 때문에 뭐 미국 경기 정점치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가격 평균 23% 이상은 떨어질 수 있다. 그때 우리가 이제 미국 시장 들어가면 되겠죠. 네, 그렇군요. 지금 중국의 위기에 대해서 의견이 정말 분분하거든요.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중국의 기업 부채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너무나 심각하다. 부동산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구조 조정을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중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9월 말에 뭐 짧은 기간이지만 중국 좀 다녀왔거든요. 아, 그러세요? 근데 중국은 워낙 뭐 큰 나라이기 때문에 뭐 장님 코끼리 만지기시다. 보는 사람마다 또 다른 이야기를 하죠. 네. 그런데 제가 그 중국 가서 느낀 거는 그동안 매출이 좀 줄어든 기업들이 많이 있었어요. 견뎠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익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익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구조조정하면서 잘 안 되는 사업은 폐쇄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서 근로자들이 해고당하죠. 근데 중국 가서 제가 좀 놀라운 거는요. 중국 고용의 신축성이 우리나라보다 더 좋더라고요. 해고와 이런 것이 자유롭다는. 거기는 그 퇴직금이라는 게 없습니다. 퇴직금이 없어가지고요. 근로자들 뭐 사업 철수할 때 1대1로 협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용을 얼마씩 지불하고, 그리고 중국 기업들 이야기 들으면 과거에는 뭐 9% 10% 성장하면서 사람 구하기가 정말 힘들었다는 겁니다. 네. 근데 요새는 사람 구하기가 점점 쉬워지고 있대요. 구조조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계속 미국이 지금 압박을 하는데 최근에 미중 무역 협상이 타결될 조짐을 보인다. 뭐 관세 서로 없애겠다.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미국, 뭐 중국 주가도 올랐는데요. 근데 이거는 저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한테 정말 원하는 것은 뭐냐면은 2001년에 중국이 세계 무역기구 가입하면서 WTO라고 거기 가입하면서 2001년부터 중국이 미국하고 교역에서 작년까지 4조 8천억 달러를 벌어갔어요.
많이 벌어갔네요. 예. 근데 그 돈을 미국 입장에서는 다시 찾아야 되겠다. 네. 근데 미국이 이런 물건 만들어가지고 중국에서 수출해가지고 돈 벌기 힘들거든요. 그렇죠. 미국이 잘하는 게 서비스, 특히 금융업이에요. 그러니까 저 미중 무역협상 볼 때요. 미국 측 대표가 만약 무역협상이라면 상무장관이 대표로 나야 될 텐데 대부분 어느 친 재무장관이 이거 대표로 나오거든요. 네. 예, 그분이 골드만삭스에서 금융을 누구나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중국의 자본시장 개방, 금융시장 개방. 예, 제가 상하이를 가봤는데요. 상하이 가보면 옛날 그 유럽식 건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유럽 금융회사들 그 건물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주로 유태인 중심으로. 네. 근데 미국, 유럽 사람들, 서양 사람들이 그 건물을 다시 찾아야 되겠다. 그건 저 금융시장 개방하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저 중국도 장기적으로 이하나 국제화를 포함해 금융강국을 추구하기 때문에 금융시장 어쩔 수 없이 스스로 개방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게 빠르면 내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중국의 자본 자유와 금융 자유화 되면 비정상적인 금리가 일시적으로 높아질 수 있고 중국의 구조조정이 굉장히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때 미국이 중국 가가지고 아마 금융으로 돈을 벌려고 할 텐데요. 예, 저는 그 시기를 우리도 꼭 놓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중국 부채와 관련해서 이런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그러니까 기업 부채 같은 경우는 뭐 사회주의 국가니까 예. 아직 중국의 국가 부채 재정 상태는 괜찮기 때문에 예. 국가에서 그걸 인수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탕감 정책만 있잖아요. 예. 이런 거 하면 기업 부채는 순식간에 해결될 수도 있는 문제다. 예.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기업 부채가 적으면 그렇게 문제가 없을 수가 있는데요. 물론 중국 정부는 GDP 대비 정부 부채가 54%로 정부는 아직도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황인데요. 근데 기업 부채가 GDP 대비 거의 160%거든요. 근데 중국 회계가 조금 더 투명해지면요. 그것보다 저는 훨씬 더 높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많이 개선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뭐 하나금융연구소 수장할 때 중국 일을 참 많이 했었어요. 네. 그때 중국 가가지고 은행원들하고 이야기하면 중국 은행원들이 이런 농담을 합니다. 중국 기업들은 재무제표 3개 작성한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거 은행에 저축하는 거. 세무서에 저축하는 거 3개가 다 다르다는 거죠. 기업 회계 좀 더 투명해지면 부채가 많을 수밖에 없고요. 근데 얼마 전에 그 정부 그 구조조정을 영국의 이코노미스트가 다루면서 표지 그림이에요. 시진핑 주석이 용을 타고 추락하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은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이죠. 네. 물론 서구적 시각일 수도 있는데요. 네. 근데 뭐 중국 공산당 일부 관리들이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공산당은 통제할 수 있지만 시장은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자기들도 알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나라 자본주의든 시장주의든 시장은 통제할 수 있는 것 아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저 뭐 당국자한테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요. 중국이 우리나라에 아주 또 많이 배워갔다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주가가 88년까지 정말 많이 올랐었거든요. 89년 4월 7일이라고 기억되는데 1007 찍고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투자 문화가 지금하고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투자들이 정말 부양하라고 시위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 증권회사 다니면서 그 정문 앞에서 투자자들을 막는, 몸으로 막는 그런 일도 했었습니다. 그때 그 우리나라 정부가 한군을 통해가지고 2조 7천억 돈을 찍어냈어요. 네. 그래가지고 세계 투신한테 그 돈을 줘가지고 주식 사라고 그랬거든요. 주가 못 올랐어요. 며칠 오르다가 계속 떨어졌거든요. 중국이 그런 거를 우리나라에서 지금 다 배워가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시장은 통제할 수 없구나. 그래서 중국 정부가 상당히 부채가 상대적으로 적기는 적지만 기업 부채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저는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다. 지금 쌓이고 있다. 근데 우리나라와 차이점은요. 우리나라는 97년과 외환위기 때 IMF라는 거대한 힘 때문에 구조조정 빨리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뭐 어거지로 했었죠. 막 밀어붙여서. 예. 그때 뭐 30대 재벌 중 11개가 해체됐었고요. 은행 14개가 없어졌거든요. 네. 근데 그 당시 제가 기억에 나는 것은 IMF 처방이 너무나 가혹하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서 밤잠 못 자고 한 신문에다가 제 이름이 전혀 알려지지 않을 듯 한 경제신문에다 칼럼을 보냈더니 그 칼럼을 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기업들이 그때 정말로 어려웠었는데 확도한 구조조정 때문에
기업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격려적으로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IMF 처방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제가 그런 글을 썼더니 기업인들이 많이 전화도 격려 전화도 받은 게 있었습니다. 그만큼 IMF 처방이 우리한테 가혹했다는 것인데요. 네. 근데 중국은 스스로 구조조정하니까 좀 느리게 그동안 해왔어요. 근데 그게 쌓이고 마지막으로 지금 뭐 저는 한마디로 터질 일만 남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순간 경제 성장률을 포기하더라도 과감하게 해야 되는데 걔네 6% 이걸 포기를 못 하니까 그게 아주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었죠. 근데 이제 생각이 좀 바뀌어질 것 같고요. 뭐 저는 내년에는 중국 성장률이 뭐 4~5%로 떨어질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마 이렇게 어려워지는 상황을 더 급속도로 가속화시키는 게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인데요. 미중 무역 전쟁은 뭐 지금 잘 타결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최근 미중 무역 전쟁에서 뭐 타결될 조짐을 보인다 그러는데 뭐 지금 겉으로 알려진 내용은 중국이 약 500억 달러 미국 공동 농산물을 사주겠다. 그래서 트럼프가 그것 때문에 농촌지역 표를 좀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한다. 그거는 아주 피상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미중 무역 전쟁의 본질을 이야기해서는 그레이엄 앨리슨 교수가 쓴 애정된 전쟁. 거기 보면 부제가 이게 투키디데스 함정이거든요. 미국과 중국이 투키디데스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그분이 정의한 투키디데스 함정이 지난 500년 역사를 분석해 보니까요. 한 강대국이 있었는데 신흥국이 그 강대국을 위협할 정도로 커지면은 강대국이 신흥국을 쳐가지고 16번 사례 중 12번 전쟁이 일어났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동안 중국이 추구했던 게 무역, 제조 강국이었어요. 그건 양적으로 달성했거든요. 중국이 이제 제조 2025, 중국 제조 2025라고 하는데요. 그거는 2025년까지 자기들이 쓰는 핵심 소재 70% 이상을 자기들이 생산하겠다. 거기 반도체도 들어가거든요. 소위 기술 강국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추구하는 것은 결국 위안화 국자를 포함한 금융강국, 나와서 군사강국이거든요. 그래서 기술강국, 금융강국, 미국인데 중국이 커지는 것을 가만두고 볼 수 없다. 그게 이제 미국이 중국을 대하는 저는 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산물 500억 달러 수입이라는 것까지는 뭐 트럼프가 내년 재선을 앞두고 조금 다급해질 수가 있습니다.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미중 무역 전쟁의 끝은 결국에 중국의 자본시장, 금융시장 개방이다. 그럼 뭐 잠깐 좋아지는 듯 보이겠으나 역시 또 그 약발이 끝나면 다시 좀 강공으로 또 바뀔 수도 있겠다는 얘기죠. 최근에 보면은 뭐 금융시장에서 미중 무역 전쟁이 해결될 것이다. 여러 긍정적인 지표도 나오거든요. 주가도 많이 오르고 그다음에 미국과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됐었어요. 근데 지난 또 10월 중순부터 장기금리가 단기분도 수익률 곡선인데 우상향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채권 시장에서도 주식 시장에서도 굉장히 기대가 좋게 형성됐는데 미중 무역 전쟁이 조금 잘못된다 이런 신호가 나오면 그것들이 금방 또 다시 제자리로 돌아서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어쨌건 이제 자본시장이 열릴 거라고 이제 교수님은 중국 자본시장이 열릴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랬을 때 한국 사람들이 돈 벌 기회가 있다. 어떻게 그렇게 기회가 생길까요? 어디에다 그렇게 투자를 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무역수지 흑자를 보면요. 한때는 우리나라 전체 무역수지 흑자보다 대중 무역수지 흑자가 더 컸었고요. 올해도 우리나라 무역수지 흑자의 한 70% 정도가 대중 무역수지 흑자거든요. 엄청난 시장이네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으로는 중국, 정치적으로는 미국, 참 정치하시는 분들이 쉽지 않은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는 이제 중국에서 우리가 물건을 팔아줘 돈 버는 시기대는 서서히 끝나고 있다. 갈수록 중국 사람들이 비슷하게 물건을 우리보다 더 싸게 생산하거든요. 대표적으로 올해 LCD 같은데 큰 타격을 받지 않습니까? 저는 뭐 5년, 10년 후에 가면은 이 반도체도 중국이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마저도 장담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무역으로 중국에서 돈 버는 시대는 서서히 이제 저물어가고 있다. 저는 금융으로 돈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구조 조정할 때 적극적으로 중국 시장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중국에 어떤 데다 투자를 해야 되느냐? 저는 이번 금융위기 이후 그 미중 무역 전쟁 이후 중국 체질이 굉장히 강화되면서 중국이 다시 한번 소비 중심으로 성장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국의 내수 1등 우량주다. 그 내수 1등 우량주가 뭐냐면은 요새 각 증권회사가 굉장히 많이 분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떤 증권회사를 밝히기는 그렇지만 제가 전 리서치 센터에 했던 하나 아닌가요? 뭐 여기 공중파단인데 뭐 편하게 말씀하세요. 하나금융투자에서 중국 공부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매주 보면은 중국의 내수 1등 우량주 기업 실적이 어떻게 되는가, 주가가 어떻게 되는가 이거를 매주 업데이트 해주고 있더라고요. 저도 매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뭐 내년이 중국에 적극적으로 들어갈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우선은 중국 투자에 좀 발은 담궈놨어요. 중국 소비자 ETF 지금 상당히 손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백만 원을 투자해가지고 우리가 발을 담궈놔야지 물이 찬지 뜨거운지 그렇죠.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제 발이 굉장히 지금 차가워지고 있어요. 마이너스 몇 프로? 마이너스 15%입니다. 근데 그게 내년 상반기쯤에는 30% 마이너스도 갈 수가 있다. 제 발이 굉장히 얼었죠. 네, 그때 좀 뜨거운 물을 부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해봐야지 이게 뭐 그렇죠. 발을 담가놔야 물이 차가운지 뜨거운지 알 거예요. 그전에 뭐 그런 의미에서 지금 계속 중국 ETF, 소비자 ETF를 투자해가지고 뭐 손해봐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국 시장에서도 개별 기업보다 ETF가 더 낫다라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그 내수 1등 우량주라고 그러지만 또 중국 정부하고 아직도 공산주의니까 문제가 갈 수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개별 기업에 투자하기보다는 그거를 기반으로 한 ETF, 그 다음에 뭐 랩 같은 이런 상품에 우리 저 개인 투자자들은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그 개인 중국의 내수 1등주가 장기적으로 성장하지만은 그 기업을 잘 알 수도 없으니까 그걸 기반한 펀드나 랩 같은 거, 그 다음에 ETF 이런 걸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그 차이나 유니콘이라고 하나요? 그쪽에 투자를 하는 게 낫지 상하이 증권이나 그러니까 상하이 시장이나 이런 쪽보다는 그쪽 시장이 낫다. 기업들이. 미국에 상장된 기업이 별로 없으니까 많으면 그래도 되는데 그런데 이제 과거에는 우리 기업들이 그 중국에 직접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뭐 거기서 돈을 벌어도 다시 빼내기가 힘들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근데 실제로 제가 중국 가서 기업들한테 물어봤어요. 그건 아니다. 얼마든지 돈 빼낼 수도 있다 그렇고요. 근데 이제 기업이 이제 투자해놓으면 공장도 지어놓으니까 이전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근데 이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들어가고 나가기가 상당히 좀 자유롭거든요. 그래서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는 저는 금융 투자는 기업 투자보다는 직접 투자보다는 훨씬 더 자유롭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 이 보호무역주의 때문에 각국이 정말 살기가 힘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각국도 자기들도 막 살아남으려고 환율 가지고 막 낮추고 막 이러면서 환율 전쟁이 앞으로 아주 심하게 벌어질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내년에 환율 전쟁이 다시 시작되리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2008년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어려운데 2008년 한 해 동안 미국이 버는 통화를 2배 찍어냅니다. 많이 저는 한 해 동안 돈 2배 찍어낸 나라 최근 경제사를 보면서 처음 봤어요. 그렇게 미국 돈이 많이 찍어내니까 이제 엔화 가치가 오른 거죠. 엔달러 환율이 123엔에서 2011년 7월 달에 77엔까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나라가 디플레 압력이 굉장히 심한 나라인데 자기네 돈 가치가 오르니까 견딜 수가 없죠. 그래서 2012년부터 아베노믹스라고 해가지고 아베노믹스 핵심이 물가 2% 설정해가지고 무한정 돈을 한번 풀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그 이후로 버는 통화를 거의 5배 늘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엔화 가치가 다시 떨어지고 엔화 가치 떨어지고 우리 수출 기업들 타격을 받고 그 다음에 유럽 중앙은행이 또 돈 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독일 사람들은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한번 겪었기 때문에요. 인플레이션 트라우마에 갇힌 사람들이다. 1923년에 독일 물가가 1년에 1억 250만 % 오릅니다. 1억 배요? 1억 250만. 1년 동안요? 근데 다양한 일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리어카에다 돈을 가득 실었는데 사람들이 돈 안 가져갑니다. 리어카만 가져갑니다. 리어카만? 기업들은 하루에 월급을 2번 줬어요.
오전에 들고 오후에도 하루 종일 물가 오르니까 싫어한대요. 일부 주부들은 그 돈을 태워가지고 밥을 지어 먹었다는 겁니다. 와, 진짜 그다음에 장난이 아니에요. 어린애들은 그 돈 따먹어가지고 장난감 쌓기 노릇했다는 거죠. 그래서 독일 사람들은 인플레이션 트라우마에 갇힌 사람들이다 그러는데요. 미국, 일본이 돈 푸는데 자기들만 안 풀 수가 없죠. 네. 자기들만 안 풀면 유로 같이 올라가지고 자기네 수출 경쟁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미국에서 시작해가지고 한줄전 일본으로 갔다가 유럽 중앙으로 간 겁니다. 근데 이걸 지켜보고 있던 중국도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2015년 하반기부터 이하나 같이 떨어지면서 한일전이 시작되거든요. 지금 미국 경제 좋습니다. 그때 내년에 미국 경제가 나빠지면은 우선 그 재정 정책의 한계가 있거든요. 네. 미국 연방정부 부채가 최근에 그 105%까지 GDP 올라가기 때문에 트럼프가 돈을 쓰려고 그래도 미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승인 안 해줄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적은 미의회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 2008년 위기 때는 연방기금리 5.2에서 0%까지 내렸어요. 세 차례 양적완을 또 했죠. 근데 이번에 2.5에서 지금 3번 내렸는데요. 그때만큼 내릴 여지도 없고요. 그 다음에 미국 가계 기업들이 그때 이 길을 한 것만 가깝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길을 가고 있거든요. 통화정책 효과가 크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가 통화정책, 재정정책 한계가 있다면 결국 환율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매년 그 미 재무부가 4월, 10월 달에 저기 환율 보고서를 작성해 환율 조작 지정 여부도 결정하거든요. 근데 느닷없이 지난 8월 2일 날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했어요. 예, 그때 마치 시점이 포치라고 그래가지고 중국 그 이하나 환율이 달러당 7엔이 넘었죠. 네. 얘들이 환율 조작국, 느닷없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 거예요. 예, 저는 내년에 미국 경제가 수축 국면에 빠지면서 그런 일이 허다하게 발생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계속 상대방을 환율로 가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우리나라도 저는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수가 있다. 네. 예. 그러니까 환율 조작국 지정 여부가 경상수적자가 GDP 대비 2% 넘어서는 안 된다. 예, 그 다음에 무역수지,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200억 달러 넘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중앙은행 애한시장 개입 비용이 2% 넘어서는 안 된다. 예, 우리 200억 달러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넘었습니다. 그거를 낮추기 위해서 우리 정부, 우리 기업들이 미국 세일가스 수입을 늘려줬어요. 작년에 176억 달러로 200억 달러 밑으로 떨어졌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 경상수지 흑자가 미국이 2%라고 설정해놨는데 한때 7%까지 갔고요. 지금도 4 내지 5% 유지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내수가 안 좋아가지고 수입이 줄어들어가지고 경상수적자 소위 불황형 흑자라고 그러죠. 네. 그런데 미국은 그런 거 고려 안 했습니다. 통계만 그냥 2%인데 너네 4% 넘지 않느냐. 그걸 가지고 언제든지 우리나라 환율이 오르면은 한국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는 또 미국의 환율 조작 환율 전쟁 시작하고 또 일본, 유럽 중앙은행, 뭐 전 세계가 다시 환율 전쟁을 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달러에 투자하는 게 유리할까요? 금에 투자하는 게 유리할까요? 예, 저는 많은 금융회사에서 뭐 달러 사시라고 그러는데, 네. 예, 저는 달러보다는 차라리 달러 사시려면 금 투자를 늘리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근데 달러 가치는 장기적으로 주요국 통해서 하락 추세에 있거든요. 저는 한마디로 미국의 역사는 달러 가치 하락의 역사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80년대 레이건 행보가 감세 정책을 썼는데 재정 적자, 경상수지 적자 늘어나니까 85년 9월 달에 플라자 협정을 주도하거든요. 그렇죠. 그때 엔화 가치가 무려 1년 반도 안 됐는데 48%를 오릅니다. 그래서 일본의 거품이 발생했다가 꺼지는 하나 계기가 됐는데요. 그렇게 달러 가치 하락을 유도했고요. 그 다음에 2000년 IT 거품 붕괴되면서 또 달러 가치 하락을 유도했거든요. 근데 내년에 미국 경제가 나빠지면 시장에 의해서 달러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 행정부가 달러 약세를 유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아주 장기적인 측면인데요. 저는 그 나라의 경제력은 그 나라의 환율로 나타난다. 미국 GDP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4%, 아직도 절대적으로 세계 경제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는 계속 비중이 축소되고 있거든요. IMF가 최근 전망 보니까 2022년까지 전망했는데 미국 비중 계속 축소라는 겁니다. 그러면 달러 가치 하락을 전제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달러 가치 하락하니까 달러 가치 하락하면은 금값은 오를 수밖에 없다. 근데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은요. 우리가 채권을 사면 이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식을 사면은 배당이 나오죠. 네. 근데 달러는 이자도 배당도 없어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금 안 샀습니다. 근데 한국은행이 금 언제 산지 아세요? 지난 2015년 무렵에 그 금 가격이 사상 최고치 경신할 때 있거든요. 네. 그때 금 가격이 그렇게 오르니까 우리나라 언론들 심지어는 일부 국회의원마저 한국은행 금 안 사고 뭐 하느냐. 외환보유액 도대체 어떤 식으로 운영하느냐. 그때 47억 달러 사고요. 지금도 이자도 배당도 없는 애 금을 사느냐. 지금 하나도 안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농담입니다만은 한국은행이 또 금값이 오르면 또 다시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국은행이 매입을 할 때 그때 매도 시점인가요? 예, 저는 그런 농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게 중요한 게 지금 금을 사요. 지금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지고 꼭지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예. 근데 지금 샀어요. 예. 그럼 이걸 매도해야 되는 시점을 어느 상황일 때 매도를 해야 될까요? 우선 뭐 제가 직접 투자했으니까 제 이야기를 좀 하죠. 네. 저는 금을 사는 방법이 직접 투자하는 방법, 금 선물 시장, 금 ETF. 근데 금 직접 살려면 부가세 한 10% 내야 되고요. 또 은행에다 수수료 좀 줘야 되거든요. 네. 금 또 직접 사는 보관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금 선물 시장 ETF를 저는 활용하고 있는데요. 저는 뭐 올해 금 ETF 사가지고 수익률 많이 냈다가 일부 줄여놨어요. 그리고 금값이 지금 올라가다가 이달 들어가지고 세계경제 회복된다. 특히 금값은 미 국채 수익률하고 최근 보면 역의 상관계수가 굉장히 높거든요. 미 국채 수익률이 지난 9월달 1.47%까지 떨어지다가 최근에 1.9%가 넘었어요. 네. 국채 수익률이 오르고 미국 경제 회복된다.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가라앉으면서 세계 경제가 다시 회복된다. 그래서 금값이 떨어졌는데요. 저는 앞으로 큰 흐름 보면은 4, 5년 정도는 달러가치 하락, 금값 상승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사는 거는 위험이 있습니다만은 지금부터 계속 금 사가는 것은 저는 좋은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을 현물로 사는 것보다는 ETF 역시 ETF, 활용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ETF 한 주당 12,000원, 15,000원 레버리지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저는 조금 장기적인 측면에서 금값이 오르기 때문에 그동안 그 레버리지를 조금 공격적인. 근데 그거는 국내 증권사에서도 다 있는 건가요? 예. 네. 주식처럼 매일 거래가 돼요. 매일 사고 팔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아직 그 ETF가 널리 알려지지 않아가지고요. 거래량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큰 돈 가진 분은 샀다 팔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저 같은 소액 투자자들은 그 얼마든지. 그러니까 분산 전략으로 하면 괜찮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이제 유럽 경제는 앞으로 어떻게 돼갈까요? 예, 최근에 독일 국채 수익률이 0.7%까지 떨어졌는데요. 근데 독일 경제가 왜 이렇게 어려워졌느냐? 네. 독일이 주로 내구재를 생산하거든요. 자동차, 가전제품, 전 세계적으로 독일 자동차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경기라는 게 이렇게 좋아졌다, 나빠졌다 사이클이 반복되는데 경기가 좋아질 때 우리가 자동차도 바꾸고 TV, 냉장고도 바꾸거든요. 경기가 나빠지면은 자동차, 가전제품 안 바꿔요. 그렇죠. 그래서 독일 경제가 세계 경제 사이클이 좋을 때는 더 좋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빠질 때는 더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세계 경제 사이클이 하락 국면이라 독일 경제가 더 나빠지고 독일 국채 수익률이 한때가 마이너스 0.7%까지 떨어진 거죠. 그런데 저는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요. 유럽 경제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포장되지 않은 울퉁불퉁한 도로를 운전하는 느낌이다. 상당히 저는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럽 경제의 최종 목표는 재정동맹이에요. 네. 미 합중국처럼 공동 국방, 공동 조세 이렇게 가야 되죠. 그런데 지금 유로가 통화 동맹 말고 유로라는 단일 통화만 사용하고 그렇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려면은 상당히 시간이 걸린다. 유럽 재무장관 정상회담 많이 하지만요. 저는 이 사람들 보면서 좀 답답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별로 의견도 분분하고 더구나 행동이 없거든요. 그래서 유럽이 통화 동맹에서 재정 동맹까지 가야지 최종적으로 유로가 성공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사이에 계속 울퉁불퉁한 길이다. 계속 왔다 갔다 거의 제자리 걸음이다. 그리고 얼마 전에 브렉시트라는 단어가 많이 그리스가 유럽에서 탈퇴한다 이런 이야기 있는데요. 그렇죠. 저는 내년에 미국 경제, 중국 경제,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면 유럽 경제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내년에는 그런 단어들이
또 나올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유럽 경제는 그냥 왔다 갔다 제자리 걸음이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독일 같은 경우가 그 중국에 되게 의존적이라고 독일 경제 자체가 예.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의 상황이 좋아지지 않는 한 독일 경제도 쉬워지진 않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중국이 뭐 주요 소재 같은 걸 수입해야 되는데 네. 그 일본 아니면 뭐 독일이거든요. 뭐 중국 경제 성장률이 나빠지면은 중국이 그 수입을 줄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저 독일 경제 나빠지면은 중국 경제도 좀 나빠질 수밖에 없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일본 경제는 앞으로 어떤 건가요? 지난번 10월 달에 소비세 인상되면서 많은 분들이 우려했었잖아요. 예, 다시 예. 상황이 안 좋아질 거라고. 예. 네. 일본 경제가 이제 90년대 디플레이션에 빠졌지 않습니까? 네. 예, 그 디플레이션 원인은 직접적으로 그 미국이 좀 제공했죠. 85년 9월 달에 플라자 협정 유대화에서 엔화 가치가 뭐 48% 오르니까 일본 수출 기업들이 아우성을 치거든요. 그래서 일본 중앙은행이 돈을 많이 풀어버렸어요. 금리 내려주고. 그러니까 일본의 자산가에 엄청난 거품이 발생해서 그 거품이 꺼지면서 일본이 장기 디플레에 빠졌죠. 네. 그러면 2012년부터 아베노믹스라도 물가 2% 목표 설정 무한정 돈을 푸니까 일본 GDP 디플레도 물가가 올랐거든요. 예, 그래서 일본 경제가 회복됐다. 그래서 일본 주가도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GDP 디플레이터가 이제 정체 상태, GDP 디플레이가 총체적 물가 수준을 나타내는 건데 정체 상태에 있습니다. 네. 근데 아마 그 소비세 인상 효과도 부분적으로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뭐 세금을 인상한다고 미서 하는데 뭐 저 같아도 미리서 소비를 하죠. 네. 네. 그래서 미리서 좀 소비가 됐고요. 네, 그 다음에 최근에 이렇게 일본이 미국보다 훨씬 더 돈을 많이 풀고 있어요. 근데 엔달러가 한때 그 123엔 갔다가 지금 최근에 108엔 안팎에서 계속 일본이 더 많이 풀면 일본 엔화가 약세돼야 되고요. 네. 근데 최근에 들어와서 엔화가 약세되기커녕 좀 엔화 강세, 미국이 그렇게 요구한다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 볼 때 일본의 그 수출도 좀 어렵겠구나. 그래서 저는 내년 상반기에는 일본 그 아베노믹스가 성공했다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만은 또 실패했다는 평가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 엔화가 그래도 뭐 경제가 정말 안 좋고 네. 또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이 많이 생기잖아요. 내부 문제도 네. 있고 네. 그 재난 문제라든가. 그런데도 엔화 가치가 계속 유지가 되는 게 해외 투자 자산이 워낙 많아서 네. 그럴 때마다 엔화를 필요한 만큼 팔아서 해외 자산을 팔아서 네. 들어오니까 엔에 대한 수요가 자꾸 생기면서 그게 예. 이제 상쇄된다. 예. 그래서 한국도 안정적인 외환 관리를 위해서는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투자를 해가지고 해외 자산을 예. 많이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맞습니다. 아,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1990년대 장기 프라임에 빠지면서 가계가 소비를 줄이고 기업이 투자를 줄이니까요. 네. 일본의 저축률이 투자율보다 많아지면서 경상수적자가 많이 나죠. 그럼 그 경상수적자가 금융계정을 통해 아주 해외로 나간대요. 아타나베 부인이라고 그러죠. 일본 사람들이 그 경상수적자 가지고 계속 해외 주권 투자를 했거든요. 네. 근데 글로벌 경제가 좀 어려워지면은 손안의 돈이 최고라고 그래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해외 증권 투자했던 것을 일부 걷어들인 거예요. 그래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하면 엔화가 강세를 보이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엔화가 안전통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우리도 지금 최근에 경상수적자가 엄청나게 나오고 있거든요. 한때 1000억 달러까지 가다가 최근에 그 700억 달러 안팎됐습니다만은 우리도 그 돈의 지금 절반 정도가 해외 증권 투자로 나가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9월까지 보니까 경상수적자가 415억 달러 흑자가 나갔는데요. 이 중에 그 209억 달러가 해외 증권 투자로 나갔습니다. 그거는 뭐 기업인가요? 아니면 개인인가요? 개인, 아니 금융자산 투자. 금융자산. 그래서 이 415억 달러 경상수적자가 해외 직접 투자나 증권 투자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절반은 우리 기업들이 해외 직접 투자, 그냥 기업을 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절반 정도는 뭐 국민연금을 통해서 우리 뭐 일부 그 자산운용사를 통해 가지고 그 돈이 해외로 나간 겁니다. 90년대 일본하고 우리 똑같은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뭐 국민연금, 뭐 펀드 매니저나 큰 기관 자산운용 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당신들이 지금 해외 증권 투자 주식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돈이 어떤 돈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경상수지, 무역수지 흑자에서 벌어들인 돈이거든요. 네. 사실 우리 국민들, 기업들이 땀 흘려가지고 물건 만들어서 수출해서 번 돈을 국민연금이 해외 주식 투자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정말 한번 사명감을 가져달라. 근데 우리도 일본하고 지금 똑같은 상황이 경상수지 흑자가 되니까 그 돈이 계속 해외로 지금 나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환율하고도 뭐 중요한 관계가 있는데요. 우리 경상수지 흑자가 GDP 대비 4%, 7% 경상수지 흑자가 많이 나면은 달러 공급이 늘어나니까 환율이 떨어져야 돼요. 네. 근데 경상수지 흑자가 이렇게 많이 나는데도 환율이 안 떨어지거든요. 그거는 뭐냐면은 그 경상수지 흑자로 들어온 돈이 해외 직접 투자, 증권 투자로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 공급도 늘어나지만 그만큼 수요가 늘어나니까 경상수지가 환율에 거의 영향을 못 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현상이 한국 경제를 위해서는 그 긍정적인 건가요? 아니면 좀 부정적으로 봐야 되나요? 근데 사실 그 돈들이 우리 기업들이 국내에서 투자하고 그다음에 그 돈이 우리 주식을 사면은 우리 기업 투자도 늘어나고 우리 자산 가격도 주식도 오를 수가 있죠. 아, 그렇겠네요. 한국에 투자될 돈이 예. 그러면 그 자산 가치가 올라갈 텐데 예. 바깥으로 나가니까. 예, 나가니까. 그런 건 아쉬운 게요. 근데 왜 나가냐? 그럼 기업들이 한국에서 투자해가지고 돈을 벌 수 있으면 한국에 투자하죠. 근데 한국에 투자해봤자 별로 기대 수익률이 낮거든요. 그래서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투자자, 금융자산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난 2011년부터 주가가 계속 제자리 걸어가니까 지친 거죠. 그래서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돈들이 결국은 저는 뭐 한국 주식시장보다는 앞으로 뭐 해외 주식시장이 상대적으로 물론 국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뭐 해외에서 이 돈 가지고 돈 벌어오면 된다. 옛날에 한 증권회사가 뭐 해외 투자를 참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자산운용사가. 그래서 현대차 한 대 수출하면 얼마를 벌어오는데 금융자산 투자해가지고 그보다 더 많이 벌어온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한번 실패를 했었어요. 네. 그때 세계 주가가 폭락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저는 그런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오히려 해야 될 때다. 예. 자, 이제 근본적으로 한국 경제의 저성장 이 기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좀 있을까요? 예, 저는 뭐 노동은 이미 주어진 거니까 해외 이민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네. 노동 가지고 어떻게 해결할 수 없다. 그런 거 여성 인력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은 노동이 늘어나가지고 잠재 성장률 좀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기에는 우리나라 수요가 너무 부족한 거고요. 예. 그 다음에 기업들과 투자 심리를 좀 부추겨야 되는데 사실 뭐 아까 기업들이 투자할 데가 없으니까 투자 안 하고 있다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사실 이번 정부 뭐 여러 가지 장단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기업 심리 이축시킨 거 이거는 이번 정부가 저도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든 기업 심리를 좀 부추겨야 되겠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생산성을 올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새 주 52시간 근무. 네. 일하는 시간 죽이고 일하는 시간에 더 열심히 일하면 생산성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새 어떤 기업은 뭐 쉬는 시간 것도 체크한다. 점심 시간도 체크한다. 그러는데요. 사실 과거보다 일하는 시간은 줄어들었지만은 그 일하는 시간에 집중적으로 일하면은 오히려 생산성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도 그 증권회사 다니면서 애널리스트 오래 했으면 애널리스트라는 사람은 거의 다 매년 계약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새벽 5시, 6시에도 나와서 일하고 그 새벽에 나와가지고 한 2-3시간 집중적으로 일하면은 하루 일을 거의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로시간이 줄어들었지만은 그 일을 집중적으로 하려면 저는 생산성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리디노미네이션, 그러니까 화폐개혁 네. 이거에 대한 이야기가 쫙 나왔다가 지금 수그러들었는데 네. 이게 한국 경제에 필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주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예,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가끔 신문에서 찬성하는 입장한테 저한테 글을 쓰라고 그러고요. 그렇죠. 네, 글을 쓰라고 그러는데요. 제가 찬성하는 거는 주로 4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첫 번째, 우리나라 화폐 단위가 너무 커졌다는 거죠. 우리나라 전체 금융자산 1경 8천조가 넘었거든요. 1경하면 동그라미가 16개예요. 엄청나네요. 우리가 커피숍에 가면, 커피숍 같은 데 가면 5,000원짜리 커피가 5.0 이렇게 써져 있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리디노미네이션을 1953년 6.25 전쟁 끝나고 한 번 했었고요. 그때는 화폐 단위 안정.
그 다음에 1962년에 한 번 했었어요. 박정희 전 대통령 때. 그때 보면은 지하자금 양성하라고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경제개발을 해야 되는데 돈이 부족했죠. 그래서 그 학교자금이 지하에만 있을 것이다. 그 자금을 한번 양성해가지고 경제개발로 자금을 쓰겠다. 예. 그런 목적도 있었죠. 그 이후로 지금 우리나라 GDP가요. 네. 무려 4,870배나 증가했습니다. 와, 많이 올랐네요. 예. 화폐 단위가 너무 커졌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해외 나가서 지금 미 1달러 해외 나가려면은 1,100원 주고 바꿔야 되는데, 그 10원 주고 바꾸고, 1원 주고 바꾸는 게 어느 게 우리 자존심, 뭐 자존심으로 해서 그렇습니다만, 저는 화폐 단위 좀 낮춰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지금 저 중국 이안이 7, 그 다음에 싱가포르 뭐 1.4, 뭐 대만 34만 안팎이거든요. 예, 그 다음에 그 내수 부양 효과가 있어요. 아, 그래요? 예, 물론 저 화폐 단위 변경하면요, 뭐 물건값 다 바꿔야지, 은행들 소프트웨어 바꿔야지 비용도 들어갑니다. 네. 근데 그게 생산 유발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이죠. 예, 제가 얼마 전에 저 부산 가가지고 강의 끝내고 부산역에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BNK 회장이 부산은행, 경남은행 합병하면서 지점 상호 다 바꿔야 했지 않습니까? 네. 그 광고비로 그 지역 광고사한테 바꾸는 비용으로 120억을 줬대요. 많이 썼네요. 지역 경제. 예, 그러면 BNK는 분명히 120억인데 그 돈이 광고회사한테 일단 돈이 돈 거죠. 네. 광고회사는 그걸 만들어서 종업원들을 더 썼을 겁니다. 그 돈을 받은 근로자들, 종업원들이 소비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추정을 해보면요. 예, 보통 뭐 추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르지만은 비용보다는 생산 유발 효과가 한 3배 정도 클 것이다. 예, 그 다음에 그 지하경제 양성화 효과가 있거든요. 가끔 이제 한국은에서 5만 원짜리 환수율이 몇 %다 그러는데 아직도 상당히 낮습니다. 그 지하경제 양성화하면은 그 돈들이 밖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네. 세금도 더 거치고 소비도 더 늘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언제 하느냐, 그 다음에 하면은 단위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마 저는 뭐 제 생각입니다만은 내년 그 총선 끝나고 나면은 할 가능성이 높다. 예. 내년 3월 되면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지표가 전부 발표가 되거든요. 근데 사실 별로 좋은 게 없죠. 이게 저 마지막 내수 부양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면은 1달러는 지금 1,100원인데 1달러당 10원을 할 것인가, 1달러당 1원을 할 것인가. 저는 1달러당 한 10원 정도 하는 게 적당하다 그러는데요. 근데 1달러당 하려면, 기왕 하려면 1원으로 해버리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지난 거 4, 5월 달에 올해 많이 나왔거든요. 네. 그때 그 뭐 돈 많이 가시는 분들이 저한테 뭐 찾아오거나 전화하셔가지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뭐 저 대답은 간단합니다. 헌돈 새 돈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세금도 좀 내주시고, 우리 경기 어렵습니다. 소비도 좀 늘려주십시오. 네, 그리고 유동성이 낮은 자산은 그동안 안 팔렸는데 팔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달러당 1원으로 바꾸면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주가가 최근에 한 5만 2천 원 정도 하죠. 예. 그러면 52원이 됩니다. 굉장히 싸 보이지 않습니까? 싸 보이네요. 서울 지금 최근에 그 아파트 중앙 가격이 9억이 좀 넘던데요. 예를 들어 8억 7천짜리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예. 근데 합계당 1대1로 바꾸면은 87만 원. 좀 싸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대 가격은 변화없지만 절대 가격이 일시적으로 싸 보여요. 저는 저게 초기에 한 90만 원을 거래되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가격이 절대 가격이 낮아지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자산 가격이 오를 수 있다. 그때 유동성이 낮은 자산들은 유동하십시오. 현금하십시오. 근데 이게 화폐 단위 변경하면 요새 그 부동산 가격이 또 급등할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던데요. 예. 그러니까 1962년 그 화폐 단위 변경 리디노미션 할 때는요, 뭐 이런 일화도 있습니다. 어떤 한 분께서, 야, 오늘은 학교 가지 말고 우리 부동산 보러 가자. 그때는 인플레이션 시대고 우리 경제가 10% 성장하는 시대였거든요. 근데 우리 경제가 구조적으로 지금 저성장 국면으로 들어섰고요. 예, 그 다음에 뭐 그때처럼 자산 가격이 저는 오르기는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한국의 이 저성장 이 구조를 깨기 위해서 이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서 협력을 통해서 북쪽의 인구를 뭐 공동 평화 상태든 뭐 나중에 통일이 되든 이런 상황이 되면
좋아질 수 있는 내수 시장이 커지면서 예. 이런 기대를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 5월 달에 짐 로저스가 한국에 와서 강의를 한번 했었는데요. 네. 예, 그때 뭐 강의 내용이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 만약 남북 통일이 되면은 자기 전 재산 뭐 상당 부분을 북한에 투자하겠다. 예, 지금은 이제 미국인이기 때문에 북한 자산 살 수 없고 지금 세계 돌아다니는 북한 동전도 모으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요. 예, 저는 우리나라가 잠재 성장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남북 통일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우리 기업들 지금 현금성 자산 628조 가지고 있습니다. 네. 북한의 저임금 노동력하고 예, 그다음에 북한의 자연자원하고 결합하면은 한국 경제가 개혁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얼마 전에 개성공단이 폐쇄돼가지고요. 그 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이 베트남으로 갔는데요. 근데 그분들 이야기 들으면 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선 좀 말이 안 통한다. 예, 그다음에 베트남 임금이 북한 임금보다 훨씬 비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015년에 개성공단 폐쇄됐던가요? 그때 북한 한 달 월급이 근로자 평균은 167달러였었대요. 근데 베트남 260달러. 그 다음에 북한 사람들이 훨씬 더 부지런하더라는 겁니다. 그 세계에서 문맹률이 낮은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북한이래요. 11년 동안인가 의무교육 시킨다고. 이걸 시키면은 금방 배우고 또 책임감 있게 일을 끝내고 가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분들이 베트남 가서 일을 시켜보면 말도 안 통하고 임금도 높고 그 다음에 업무 시간 끝나면 가버리더래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개성공단을 재개되기를 그렇게 많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뭐 그런 식으로 남한의 자본과 북한의 노동력이 결합되면 굉장히 한국이 한 단계 더 나갈 수 있는 단계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지금 뭐 통일되면 될 수도 없지만 지금은 어렵죠. 네. 우리나라 인당 국민소 3만 달러가 넘었습니다. 북한은 한 1200달러 안팎이거든요. 엄청 차이 나네요. 그 격차를 좁힌 후에 통일돼야 되죠. 지금 통일되면 통일 비용이 어량 높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는 뭐 개성공단 같은 걸 해가지고 계속 북한을 일정 수준까지 올려놓고 뭐 통일해야 되는데 그거는 뭐 먼 미래니까요. 하여튼 남북한 이거 통일되면은 주식시장에서 북한 리스크도 상당히 해소되고 한국 경제의 잠재 성장을 한 단계 올릴 수 있는 짐 로저스가 말한 것처럼 그런 계기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뭐 당장은 뭐 그런 거는 기대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제 우리가 금융강국이 돼야 된다. 예. 이 금융강국, 그러니까 이제 제조업으로 한국이 먹고 살고 미래를 발전시켜 나가기에는 이제 어려운 세상이 됐다. 이제 금융이 발전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이 금융강국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나요? 네. 우선 그 중국이 모든 물건을 앞으로 더 싸게 내기 때문에 우리나라 제조업으로 이제 돈 벌기는 쉽지 않고요. 저는 우선은 우리가 해외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경상수적자가 1000억 달러 가다가 지금 700억 달러 안팎으로 줄어들었습니다만 이 돈들이 해외 증권 투자로 나가거든요. 네. 그래서 해외 증권 투자를 정말 잘해가지고 손해보지 말고. 예, 손해보면 절대 안 되죠. 아까 땀 흘려 우리 국민들이 번 돈이거든요. 네. 그 돈 가지고 국민연금 등 뭐 이런 연기금들이 정말 해외에 가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예, 그게 이제 첫 단계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해외 금융회사들이 우리나라 서울이든지 다른 도시든지 많이 있어야 되죠. 네. 근데 영국의 브렉시트 뭐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브렉시트가 되면은 영국에 기반한 금융회사들이 프랑크푸르트로 갈 것인가 파리로 갈 것인가 그걸 지금 고민하고 있는 시기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홍콩 굉장히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 홍콩에 세계적인 금융회사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정말 이 기회에 금융을 아감히 자율화해가지고 홍콩에 있는 금융회사, 런던에 있는 금융회사 좀 큰 위대한 포부입니다. 그걸 좀 유치해가지고 오는 거죠. 금융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인데 근데 문제는 이번 정부에 금융을 제대로 아신 분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네. 정말 아쉽습니다. 저는 정말 이런 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겠네요, 지금. 그래서 우리 돈이 일단 경상 흑자가 해외로 나가니까 그 돈 가지고 해외에서 돈 많이 벌고 오고 또 해외 금융회사를 서울에다 유치하고 뭐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금융을 그만큼 아시는 분들이 과연 이번 정책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좀 궁금해집니다. 그러면
근데 이제 우리가 금융을 금융 세계 금융의 허브를 하겠다 뭐 이런 발표를 예전에 한 적이 있었잖아요. 예,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예. 예, 근데 그때 결국 잘 안 된 이유는 뭔가요? 규제죠. 규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런 포부는 갖고 있으면 그에 맞는 규제를 다 풀어가지고 와야 되는데 실천이 없었죠. 실행이 있어야 되는데. 예. 그럼 이번에 우리가 금융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그런 규제 완화를 확 해버려야 된다는 얘기시네요. 예. 좀 가감하게 그 런던, 홍콩 사례 왜 그쪽으로 금융회사들이 갔는가 이걸 뭐 한번 심층 있게 분석해보고 저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오고 있다. 네, 그렇군요. 네, 하여튼 이 교수님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면은 막 세계 뭐 곳곳에 여러 가지 흥미진진한 사건들이 이슈들이 아주 쉽게 이해가 돼가지고요. 정말 재밌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3년 투자의 미래 정말 그 투자를 정말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꼭 읽어야 될 그런 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베스트셀러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이렇게 크게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